요즘 케이크 어디서 사세요? 레터링 도시락 케이크라 불리는 뭐 이런 것도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고 비싸긴 하지만 호텔 케이크 수요도 높아졌죠. 성심당 케이크는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꼭 한 번은 먹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이 예전 같진 않은데요. 대신 투썸 플레이스는 아직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빵집은 아니지만 투썸에 빵 먹으러 간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죠. 특히 수초생이나 아박이 유명하고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투썸 매출 중에 40%가 베이커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11월에 나온 스초생 광고는 나온 지 20일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넘겼다는데 이 정도면 이 살벌한 한국 베이커리 시장에서 잘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엔 케이크를 소비하는 방식이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파리바게뜨를 가거나 뚜레쥬를 가거나 그보다 더 이전엔 마가린 케이크 같은 것을 먹었죠. 오늘은 이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심당만큼의 팬덤은 아니지만 투썸 케이크에 대한 얘기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인의 케이크입니다. 2014년 영국 국세청이 스코틀랜드의 과자 제조사 터녹스를 고소합니다. 터녹스가 팔던 스노우볼이라는 케이크 때문이었죠. 마시멜로를 초콜릿으로 코팅한 후에 코코넛 플레이크를 올려놓은 건데요. 아무래도 케이크라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영국 국세청이 터녹스를 고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스노우볼은 케이크가 아니다. 이건 초콜릿 비스킷이다. 국세청이랑 케이크가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집착을 했을까 싶은데요. 이걸 탈세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세법상 케이크의 세율이 비스킷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비스킷을 만들어 놓고 케이크라 주장하면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영국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과자를 걸고 넘어진 게 처음은 아닙니다. 91년엔 맥티비의 자파 케이크를, 94년엔 마크 앤 스펜서의 티케이크도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거든요. 셋 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는 케이크와는 많이 다르죠. 이게 참 고민이긴 합니다. 대체 케이크란 무엇이냐? 일단 이 세 번의 소송전을 보면요, 서구 국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케이크가 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 번의 소송전에서 국세청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는 다 케이크가 맞다는 거죠. 일단 자파 케이크와 티케이크를 케이크로 인정한 이유는 이겁니다. 비스킷은 오래되면 부드러워지지만 케이크는 오래되면 건조해진다. 그러므로 이건 케이크라 볼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스노우볼의 판결입니다. 이건 정말 빵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비스킷으로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영국 법원은 터녹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크는 생일이나 축하 행사에 등장하고 그때 먹는 것이다. 이것도 케이크처럼 보인다. 이 말도 참 모호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케이크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옛날의 케이크는 지금처럼 폭신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현대의 진저브레드에 가까웠죠. 딱딱한 식감에다 향신료도 정말 많이 쓰였거든요. 당시엔 향신료가 엄청나게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디저트로 쓰였죠. 꿀과 향신료를 듬뿍 넣은 진저브레드는 원래 카톨릭 행사에서 쓰이던 빵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엔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용도로 발전한 겁니다.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요, 나라마다 비슷한 용도의 빵들이 있었습니다. 롤케이크에다가 초코크림을 발라서 통나무 모양으로 만든 프랑스의 부시드 노에, 아몬드 가루로 만든 마지펜을 넣고 브랜디로 숙성시킨 독일의 슈톨레, 바닐라빈을 잔뜩 넣은 이탈리아의 파네토네, 전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빵들이죠. 영국과 유럽의 전통 케이크에서는 대체로 말린 과일이나 과일잼을 썼는데요. 이건 말린 과일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이후 국제무역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초콜릿과 바닐라를 많이 쓰게 됐고요. 지금이야 흔한 재료들이지만 이때는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이러니 케이크란 태생적으로 호화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였죠.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케이크의 기원은 17세기 이후 등장합니다. 제빵 기술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거든요. 계란과 설탕이 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었고, 전에 먹던 빵보다 부드러운 빵이 들어간 케이크가 등장했죠. 그리고 지금처럼 흰색 아이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케이크는 19세기 중반에 등장합니다. 음식의 역사를 보면요, 대체로 밝은 색을 띠는 음식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흰 빵, 흰 설탕, 극한으로 정제된 밝은 색의 버터 등등. 그렇기 때문에 케이크에 흰색 아이싱은 더없이 잘 어울리는 재료였죠. 그만큼 더 비싸고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상징처럼 보이니까요. 물론 지금은 정제된 음식을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케이크, 스펀지 케이크를 겹겹이 쌓고 그 사이에 필링을 넣은 뒤에 아이싱으로 덮는 방식이죠. 이건 미국식 케이크에 가깝습니다. 미국식 케이크는 영국과 유럽식 케이크와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은 가난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운 케이크가 만들어질 수 없었죠. 특히 케이크 믹스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집에서 굽는 케이크들이 거의 표준화됩니다. 이때부터는 필링과 아이싱의 특색을 입혀서 차별화를 했죠. 그리고
그리고 이 방식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케이크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케이크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의 생일 혹은 중요 행사 자리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80년대부터는 국민소득이 늘고 케이크를 만드는 베이커리가 생기면서 쉽게 먹을 수가 있게 됐죠. 크라운 베이커리나 파리바게뜨 같은 대기업 베이커리가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렸고 케이크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크라운 베이커리의 생크림 케이크 보급은요, 국내 케이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80년대를 지나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마가린을 쓰는 버터크림 케이크를 파는 베이커리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엔 생크림이 비쌌으니까요. 이 버터크림 케이크는 실온에서도 모양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너무 느끼하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 맛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무튼 크라운 베이커리가 생크림 케이크를 출시하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생크림 케이크를 팔던 곳들이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 성심당도 85년부터 생크림 케이크를 팔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대 제과 기업들이 물량 공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크림 케이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부터는요, 케이크에선 예전만큼의 감흥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다지만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산다든가 아니면 그냥 친구 얼굴에다 찍어 바르는 용도로 사는 분들도 생겼죠. 밖에서 파티하고 나면 케이크가 꼭 남잖아요. 이거 가져가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곤란하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진짜로 버리는 경우도 생겼고요. 가족 구성원 수가 줄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홀 케이크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런데 스타벅스가 등장하면서 케이크를 소비하는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영국과 유럽의 케이크 문화를 보면요, 케이크는 단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보통은 차나 커피와 함께 먹죠. 이건 18세기 귀족들 사이에서 즐겼던 애프터눈 티와 커피 문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믹스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가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쿠키 정도를 좀 곁들여 먹는 정도? 하지만 카페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에스프레소 기반의 음료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디저트 특화 카페들이 등장했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카페베네입니다. 와플을 키 아이템으로 내세우면서 유럽 느낌의 디저트 카페를 표방했죠. 기억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초반에 카페베네를 찾았던 사람들은 아마 와플이나 빙수를 드시러 많이들 가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곳이죠. 이때 카페베네에 밀려서 한참 동안 힘을 못 쓰던 디저트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도 유럽식 디저트 카페를 표방하던 곳입니다. 바로 투썸 플레이스. 그런데 영업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눈에 띄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6년쯤까지는 직영점만 운영했거든요. CJ가 론칭한 곳이기 때문에 뚜레쥬르에서 빵을 받아올 수도 있었겠지만은 투썸은 자체적으로 디저트 개발과 제조를 시작했고 프리미엄 카페라는 포지션을 잡았죠. 그리고 디저트를 중심으로 가져오면서 카페를 소비하는 방식에 나름대로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아마 스타벅스가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커피 품질로만은 승부를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쉽지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만큼의 대표 메뉴가 없었거든요. 매 시즌 신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카페베네의 와플이나 빙수 같은 아이코닉한 제품은 없었죠. 그런데 2013년 2월에 히트작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발렌타인 시즌을 앞두고 출시한 신제품인데요.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이 대목이니만큼 흰 생크림 케이크가 아닌 초콜릿 크림을 바른 케이크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스초생,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다만 초기엔 지금처럼 막 유명하진 않았고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였지만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떠먹는 케이크 시리즈를 출시하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죠. 아이스박스 케이크, 아박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아이스박스는 미국 홈메이드 스타일의 디저트인데요. 이걸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출시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투썸엔 케이크 먹으러 간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였고 그 결과 지금도 투썸 전체 매출에서 베이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랬던 투썸도 팬데믹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투썸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버리거든요. 저가 커피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카페 시장이 격변을 맞으면서 크게 흔들렸던 거죠. 이때 투썸은 아예 케이크를 앞세워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임지연 씨를 모델로 기용했고 케이크를 중심으로 광고를 막 쏟아냈죠. 투썸 알바생들이나 커뮤니티에서 부르던 별칭인 스초생을 아예 정식 명칭으로 바꿔서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했죠. 이거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이 디저트 판매량은 자연스럽게 음료 매출도 견인했죠. 그냥 투썸에서 잘 팔리는 스초생이 아니라 스초생을 먹으려면 투썸에 가야 한다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지난 연말에도 베이커리들의 광고전이 치열했는데요. 투썸은 아박 모델의 가수 BBC를, 스초생 모델은 배우 고민시 씨를 기용합니다. 투썸 베이커리 자체 광고가 아닌 단독 제품 모델을 각각 다르게 기용했다는 점도 재밌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케이크는 잠깐의 침체기를 거친 후에 다시 부흥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긴 카페 문화의 확산과 커피 소비의 증가가 크게 한몫을 했죠. 투썸이나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같이 대중적인 프랜차이즈에서 케이크를 사 먹는 소비가 있는가 하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케이크의 장식적인 본래 의미를 극도로
고속도로 끌어올린 고급 호텔 케이크도 있습니다. 비싼 재료를 쓰고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죠. 특징은 굉장히 비싸단 거고요. 이걸 보니까요, 이제는 케이크를 소비하는 방식이 목적에 따라 분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 문화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인 거죠. 또 앞선 영국 국세청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케이크를 정의한 것은 모양이나 재료가 아닙니다. 소비하는 방식이 케이크를 정의하죠. 특별한 날을 기념해 먹는 것이 바로 케이크거든요. 그런 점에선 호텔의 케이크도 케이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초코파이에 초를 하나 꽂아 축하한다면 이것도 케이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최근 사드셨던 케이크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